그렇다라고 하면 뭔가 시장 선점을 위해서 블랙락이 수수료를 낮춘다라고 하더라도 대충 한 0.7% 안팎에서 정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상품이 있는데 0.03%짜리 수수료 상품을 밀까요? 아니면 0.7% 상품짜리 밀까요? 1개월 굴리는 블랙락이 밀어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겠죠. 알고라님 미국 비트코인 ETF 승인 1월 5일에서 10일에 될 겁니다. 촬영 시각은 12월 1일 낮 12시 20분 경입니다. 자, 비트코인 ETF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미국계 운용사들, 피델리티, 블랙락, 바넥, 기타 등등, 프랭클린 템플턴, 이런 것들이 신청을 했었죠. 근데 뜬금 스위스 자산운용사 판도 에셋이 우리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미국 시장에 상장하고 싶습니다. 라고 SEC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제임스 세이파트라는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 제가 요 ETF 국면에서는 반드시 팔로잉해야 될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죠. 제임스 세이파트라는 사람이 커멘트를 달았어요. 지금 13개 잠재적 ETF 발행사가 있는데 이게 이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신날에 시작할 준비가 되어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옛날부터 준비했던 곳들은 모르겠는데 최근에 신청서를 낸 곳들이 준비가 된 거 맞는지 조금 의심스러운데 더 이상한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약간 판도 에셋이 신청한 ETF 그 신청서를 보면서 커멘트를 한 거예요. 이게 더 이상한 일이 뭐냐?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 지금 이 바닥에 이 와중에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면서 조금 비판적인 시선을 드러냈습니다. 자, 그리고 승인을 암시하는 실제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 미국 SEC가 이게 해시덱스라고 지난 11월 17일 날 첫 번째 데드라인이 마감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운용사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곳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SEC 실무자들이 뭔가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회의를 벌였다라는 겁니다. 자, SEC가 담당자를 불러서 회의를 한다는 얘기는 거절할 거면 회의할 필요도 없죠. 불러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요구하고 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회의를. 곧 다시 말해서 뭐예요? 승인을 약간 염두에 두고서 한 회의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아까 보여드린 제임스 세이파트가 요거 긍정적인 신호다.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했어요. SEC가 신청자들과 뒤에서 열심히 의견을 나누고 있음을 보여주는 곳이라고 발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보자면 긍정 시그널이다라고 발언을 한 거고요. 이 블랙락과는 또 28일 날 회의를 했는데요. 이게 6일 만에 또 만난 겁니다. 처음엔 6일 전에 만났고요. 그 다음에 2차 회담을 진행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역시나 회의를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뭔가 승인을 할 것 같아서 뭔가 회의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실제로 만나갖고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지금 블랙락의 ETF에 대해서 SEC가 우려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이게 ETF 이제 펀드를 설정을 할 때 현물,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직접 갖고 와서 펀드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게 현물 발행과 상환인 거고, 아니면 캐시를 들고 오면 그걸 블랙락이 ETF를 사서 직접 ETF 설정을 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들한테 이게 환매를 할 때도 비트코인을 그냥 주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걸 팔아서 현금으로 주는 방법이 있고요. 요거에 대해서 블랙락은 현물 발행과 상환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현물 발행과 상환을 했을 때는 운용 비용이 적게 들어요. 그런데 이 비트코인 ETF라고 하는 게 이 주식과는 다르게 커스터디를 따로 맡겨야 되고 해킹 위험도 다르고 또 그리고 기존에 뭔가 해보던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기존 ETF보다는 운영 비용이 더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이 운영 비용이 적게 드는 현물 방식을 선호하고 있고요. SEC는 이 현물 방식은 뭔가 약간 뭔가 리스크가 있고 투자자 보호 체계가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가지고 현금 발행 방식을 선호를 합니다. 현금 발행 상환 방식을 SEC는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직접 갖고 오면 블랙락이 거기다가 ETF라는 일단 포장지를 해가지고 상품을 딱 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직접 투자자가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투자자가 직접 블랙락에 비트코인을 줘야 되는 거니까 이 투자자는 여전히 비트코인 현물을 사게 되는 리스크를 진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장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게 SEC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블랙락 입장에서는 이거
비용도 많이 드는데 현금 발행 상환이면은 조금 불리하다라고 해서 지금 SEC를 만나서요. 계속 야, 너네가 우려하는 그런 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아. 현물로 해도 괜찮아라는 걸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차례나 만나서 얘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고요.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는데 뭐 블랙락 아닙니까? 아마 SEC를 어떤 식으로든 설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대로 블랙락은 현물 상환 방식을 선호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블랙락이 만난 다음에 또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SEC가 걱정하는 시장 조작이나 투자자 보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현물로 발행하고 상환해도 괜찮게끔 뭔가 구조를 하는 또 수정안을 또 제출을 한 겁니다. 또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신탁 계약을 업데이트했는데요.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 수수료가 현재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 GBTC 수수료가 2%입니다. 그런데 이 수수료를 어떻게 하냐? 매달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를 12분의 1씩 나눠가지고 매달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ETF 투자하시면서 수수료 신경 써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수수료가 만약에 ETF 수수료가 1%다라고 하면 그걸 365분의 1로 나눕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 떼요. 그게 ETF의 수수료 징수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그레이스케일이 신탁 계약을 업데이트를 하면서 수수료를 매일 지불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이게 뭐예요? ETF 전환을 염두에 뒀다라고 볼 수 있죠. 실제로 보니까 그레이스케일이 또 SEC랑 만나가지고요. 또 회의를 했어요. 미팅을 하면서 SEC가 우려하는 부분이나 그레이스케일이 뭔가 그 우려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뭔가 의견을 나눈 거죠. 이것이 다 뭐다? 네. 승인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실제로 시장에서는요, ETF 승인을 낙관하고 있습니다. 자, ETF에 투자하는 곳들을 일단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개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금 현재도 하고 싶으면 비트코인을 사면 되거든요, 현물을. 근데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뭔가 제약 때문에 안에 뭔가 규정이 있죠. 그런 내부 투자 규정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을 투자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 투자를 하고 싶다면 지금 기관이 이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 그 가운데서도 뭐 선물 ETF 같은 곳으로 비트코인 선물 ETF는 이미 상장이 돼 있죠. 같은 곳으로 대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선물 ETF로 돈이 이미 들어오고 있어요. 프로쉐어즈 비트코인 전략 ETF, 비토라고 하거든요. 요게 지금 가장 먼저 나온 비트코인 선물 ETF인데 규모가 제일 커요. 그런데 이 자산이 1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사상 최대입니다. 21년에 비트코인이 고점을 넘었었을 때보다도 자산이 더 많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자, 21년도에 비트코인이 6만 8천 달러 갔을 때 비트코인이 만약에 한 개가 있었다라고 치면 그때 자산이 6만 8천, 이 펀드 자산은 6만 8천 달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비트코인 가격이 3만 8천 달러잖아요. 그럼 비트코인 가격 자체는 떨어졌는데 운용 자산 규모가 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상품이 포함하고 있는 비트코인 개수가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 선물 ETF에 투자하는 건 주로 기관인 거죠. 실제로 봤더니 11월에 보니까 디지털 자산 상품으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14% 늘었고요. 그리고 일전에 누가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중국 코인 어떠냐라고 했을 때 아니다. 지금은 완전 트렌드가 미국으로 왔다라고 했는데 지역별로도 보니까 미국, 캐나다, 독일이 자금 유입을 주도했습니다. 자, 디지털 자산 운용 상품 현물을 사는 게 아니라 이런 펀드를 사는 곳들은 어디예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기관 상품으로 돈이 들어왔고 미국이 주도한다는 얘기는 기관 주도의 미국 장세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죠. 이게 다 뭐다? 현물 ETF 승인을 염두에 둔 조치입니다. 실제로 CME, 기관거래소죠. CME는 바이낸스를 제치고 선물 미결제 약정 1위에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승인 가능성을 실시간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는 뭐라고 했냐? GBTC 할인율이다. 신탁 할인율이요. 한때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마이너스 50%.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10,000달러인데 GBTC는 5,000달러에 거래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이제 비트코인 ETF 승인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할인율이 점점점 축소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8%, 7% 한 자릿수로 줄었습니다. 자, 한 자릿수 할인율은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론적으로 봤을 때 승인이 확실하다, 100%다라고 하는 건 하면 할인율이 0%가 돼야 됩니다.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 할인율이 0%가 아니라는 얘기는 승인 가능성이 높아졌긴 하지만 100% 확실하지는 않다라는 얘기죠.
코인베이스 CEO,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ETF 수탁기관의 한 70% 점유율을 하고 있습니다. ETF가 출시될 때 운용사들이 우리는 수탁기관으로 코인베이스로 할게요 라고 한 것들이 한 70% 된다는 건데요. 여기 CEO가 승인을 낙관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100%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는 내년 1월 10일, 1월 10일은 무슨 날인가요? 아크와 21 쉐어즈가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최종 데드라인입니다. 이 이전에 승인할 가능성이 여전히 90%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사실 100%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이건 거의 된다라고 본다는 건데, 이게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프랭클린 템플턴과 해시덱스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연기 결정이 연방 광보에 12월 2일자로 게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절차에 따라서 이들 ETF에 대한 의견 표명이 1월 5일로 종료가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아크와 21쉐어즈가 신청한 비트코인 ETF가 승인 여부에 대한 데드라인이 1월 10일이죠. 그래서 이 제임스 세이파트는 뭐라고 예상을 했냐면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내년 1월 5일에서 10일 사이에 승인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SEC 위원장한테 기자들이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너 승인할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사실 이런 거 미리 말하면 안 되죠, 기관장이. 근데 승인도 컨펌도 아니고 디나이도 아니다. 그럼 뭐예요? 보통 NCND면 긍정이다라고 하고 있죠. 아마 승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ETF 승인 기대감에 아까 기관 자금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고 있는데 또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게 투자자들 사이에 특히 많이 주목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바로 이 지갑, 이게 뭐지? 단일 지갑에서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달에 11월 한 10일 뭐 중순쯤에 생성된 이 지갑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무섭게 비트코인을 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한 5,500억 상당의 비트코인을 이 지갑, 단일 지갑이 샀습니다. 이게 사니까 시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염두에 두고 운용사가 신청한 운용사가 미리 매집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의견이 나왔거든요. 요거는 제가 이게 코인데스크 코리아 기사고 여기 보면 코인데스크 원래 미국 매체 기사에 보면 이 지갑에 대해서 미국의 거대 자산 운용사 중 한 곳과 연계될 수 있다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이러한 선점이 허용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라고 이제 커멘트가 나왔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승인될 것 같아. 그래서 운용사가 미리 산다? 이거 일종의 선행매매입니다. 그래서 가능할지 의문이에요. 네이서님 월가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는 지금 현재 팩토마인드에서 일하고 계신 네이서님 같은 경우에 이거 선행매매에 해당돼서 미리 사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운용사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은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러면 진짜 돈 들어오네? 라고 이제 행복해 할지 모르겠지만 크립토컨트가 분석을 해봤더니요. 요거 비트맥스 콜드 월렛인 것 같다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행매매 때문에 미리 살 수는 없지만 아마도 승인이 되면 기관 자금이 운용사들이 많이 비트코인을 사겠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돌발 변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비트코인을 운용사들이 사니까 가격은 당연히 호재겠죠. 그런데 이 돌발 변수가 뭐냐면 FTX가 이제 빚을 지고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채권자들한테 나눠주려면 팔아야죠. 그런데 이 빚 상환을 해야 되는데 1.1조 원 정도 빚을 상환을 시작하는데 이 상환금의 80%가 이 FTX가 들고 있는 자산 중에 대부분이 뭐냐? GBTC예요. 이 상환금 중 7억 달러가 약간 GBTC를 팔아서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그렇다면 GBTC가 ETF로 전환되고 나면 이 FTX 같은 경우에는 빚상환을 위해서 이 GBTC가 비트코인을 전환된 비트코인 물량을 시장에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7억 달러니까 약 1조의 비트코인 물량이 시장의 매도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1조 원 정도. 자, 그리고 또 ETF가 승인이 되고 나면 GBTC가 ETF로 GBTC에 환매가 가능한 거잖아요. GBTC를 내가 만약에 들고 있어. 그러면 그거를 비트코인 현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운용사가 아크가 있잖아요. 아크가 GBTC를 한 1억 3천만 달러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전환이 되면 아크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현물로 받아서 자기네들 ETF 설정하는 데 쓸 거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예요? 시장에 1억 3천만 달러어치 매도 물량은 안 나올 겁니다. 그러나
그만큼 아크 인베스트 ETF가 나왔어? 그러면 여기로 비트코인 그 매수 물량이 들어오겠네. 신규 자금 들어오겠네라고 했지만 그만큼 신규 자금 유입도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GBTC에서 아크 쪽으로 전환되는 물량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다들 뭔가 호재를 생각하고 있는데 약간 마이너스 요인을 생각하자면 FTX의 상환이고요. 채무 상환.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약간 중립 요소인데 이거는 그냥 뭐 GBTC에서 아크 ETF로 바뀌는 거지 신규 자금 유입은 아닌 거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야 ETF 돼봐야 비트코인 가격에 큰 영향 없어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지만 저는 ETF가 게임 체인저로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ETF예요, ETF. 그 ETF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기사가 오늘 블룸버그에 났었는데 뱅가드의 가장 큰 채권 ETF가 채권 ETF가 된 최초로 운용자산이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뱅가드 토탈 채권시장 ETF인데 티커가 본드를 따서 BND예요. 이게 채권 ETF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 넘었어요. 그 S&P 500 추종하는 ETF 같은 경우는 이미 뭐 2,000억 달러 넘고 뭐 크지만 채권 가운데서는 처음입니다. 올 들어서 지금까지 156억 달러가 이 ETF에 들어왔어요. 그럼 왜 이렇게 ETF 여기에 돈이 몰렸나를 보니까 일단 채권 수익률이 올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권 수익률이 좋으니까 채권 ETF, 채권 펀드로도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채권 펀드는 수수료가 비싸. 근데 ETF는 수수료가 싸. 그러니까 채권 펀드로 들어갈 돈이 채권 ETF로 들어온 거예요. 여기 수수료는 얼마나? 0.03%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운용자산이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여기 더 가파르게 수익률이 좋으니까 채권형 ETF로 가는 게 채권형 펀드로 가는 게 아니라 ETF로 돈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뱅가드 거예요. 근데 뱅가드 말고 우리 ETF 비트코인 ETF를 신청한 곳이 블랙락이 있죠. 그럼 블랙락은 어떠냐 보니까 자, 블랙락의 채권 펀드 중에 지금 하나가 960억 달러짜리가 있어요. AGG. 네. iShares 코어 미국 총채권 ETF. 요게 960달러예요. 조만간 아마 여기도 1,000억 달러가 넘을 것 같습니다. 이게 0.03% 수수료를 받고 있거든요. 여기도 수수료가 싸죠. 자, 그리고 이게 960억 달러로 운용 자산 현재 규모로 보면 두 번째로 크지만 뱅가드 거에 이어서 그런데 채권형 ETF 가운데 가장 올해 돈이 많이 들어온 건 뭐냐? iShares 20년 플러스 국채 ETF예요. TLT. 이거 우리 국내 투자자들도 많이 하고 계시죠. 이게 올해 230억 달러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뱅가드 ETF가 제일 규모가 크지만 블랙락 ETF에 최근 들어서 왜냐하면 뱅가드 거는 더 오래된 거거든요. 이 블랙락 ETF에 돈이 더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블랙락이 ETF에서는 꽉 잡고 있죠.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느냐라고 보면 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은행에 가서 내가 어떤 상품을 들려고 할 때 은행원들이 권해주는 상품이 물론 제가 은행원들이나 이 금융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약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경향이 있냐라고 하면요. 저도 참고로 첫 직장이 은행이었습니다. 물론 6개월밖에 일하진 않았지만 자, 고객에게 큰 수익을 가져다 주는 상품을 추천을 하느냐 아니면 은행이 마진이 많이 나는 상품을 추천하느냐. 이른바 주력 상품으로 미는 거 있죠. 이게 고객이 돈을 많이 벌 것 같은 상품을 추천하지 않아요. 은행에 마진이 많이 나는 상품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ELS를 그냥 줘라고 팔았던 겁니다. ELS는 많이 남거든, 마진이. 정확히 말하면 ELS 신탁이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따지자라고 하면 판매사도 그렇고 뭐 운용사도 그렇고 자, 판매사에서 미는 상품은 운용사가 야, 이 상품 좀 밀어줘라고 판매사 쪽에다가 뭔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줄 때 판매사가 그 운용 상품을 이제 미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어쨌든 모든 금융회사의 본질은 뭐다? 고객이 투자자가 수익을 많이 나는 상품이 아니라 내가 많이 벌 것 같은 상품을 추천합니다. 자, 블랙락 아까 채권 ETF 돈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죠. 수수료 얼마요? 연 0.03%입니다. 수수료가 ETF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더 낮아요. 엄청나게 규모는 크지만 수수료는 0.03%밖에 안 돼요. 근데 비트코인은 신규 상품입니다. 자, 그레이스케일, GBTC 지금까지 기관이 투자할 수 있었던 유일한 거의 유일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GBTC 수수료가 2%. 도둑놈들이죠. 너무 많이 받아요. 그리고 프로쉐어즈 선물 ETF 있죠. 그거 0.95% 받습니다. 아크와 21 쉐어즈가 신청한 ETF 수수료율이 0.8%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뭔가 시장 선점을 위해서 블랙락이 수수료를 낮춘다라고 하더라도 대충 한 0.7% 안팎에서 정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상품이 있는데
0.03%짜리 수수료 상품을 밀까요? 아니면 0.7% 상품짜리 밀까요? 당연히 0.7% 상품 밀겠죠. 게다가 이거는 지금까지 없던 상품이니까 사람들한테 더 투자 권유하기도 쉽겠죠. 야,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이거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갖고 있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상품이니까 여기 투자하세요라고 더 밀기 좋겠죠. 1개월 굴리는 블랙락이 밀어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겠죠. 자, 거기에다가 ETF 출시되면요, 연금도 비트코인 투자가 쉬워져요. 지금 보니까 호주 은퇴자들이 연금을 통해서 코인 투자를 한다라고 했거든요. 연금 펀드 통한. 그런데 만약에 ETF가 출시되면 이제는 연금이 알아서 포트폴리오 분산할 때 비트코인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금 시장도 또 어마어마하죠. 대표적으로 미국의 401k, 우리나라 국민연금,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ETF 상황 봤고요. 매크로 잠깐 보겠습니다. 물가가 일단 다행히 예상치에는 부합을 했고요. 그런데 연준과 다른 기관들은 어떻게 볼까라고 봤더니, 인플레 압력 계속되면 금리 올릴 수도 있어. 현 시점에서 금리 인하 고려 안 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OECD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이전엔 금리 인하 안 할 거야. 라고 했는데 빌 에크먼은 3월에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조금, 뭔가 금리 인하가 빨리 될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일단 금리 인상이 중단하고 금리 인하가 되면 당연히 비트코인은 호재 맞고요. 위험자산이니까 사실 뭐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산, 금채권, 비트코인, 게임스탑 다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금리 인하 시점은 중요하고요. 대체로 보니까 한 5월쯤으로 모두들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 ETF 나오고 금리 인하 겹치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 내년에는 전고점 돌파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갤럭시의 마이클 노보그라츠가 예측한 건데요. 이 노보그라츠 예측에 보면 좀 인상적이었던 게 다가오는 선거의 불확실성이 디지털 자산을 촉진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내년에 있는 선거가 비트코인은 오히려 호재라는 건데요. 실제로 보니까 이 크립토 트레이더라고 볼 수 있는 앤서니 루소 중개 솔루션 책임자,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 선거 기간에 과거에도 보니까 비트코인이 각각 160, 123, 303% 올랐다는 겁니다. 미국 대선이 비트코인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선거 이슈까지 겹친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시장이 좋을 것 같다라는 예상인 거고요. 이 거래 지표도 보니까 20인과 유사해서요. 산타랠리 가능성이 시사했고요. 그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하죠. RSI. 이게 20년 4분기 같아. 아시겠지만 20년 4분기 이후로 진짜 대세 상승했습니다. 그런 일이 재현될 수 있다는 거죠. 거래소 보유량도 최저치입니다. 거래소 보유량이 최저치란 얘기예요. 매도 압력이 역대급으로 작다라는 얘기죠. 당연히 가격 하방 압력이 줄었기 때문에 상승 쪽으로 전망해 볼 수 있겠죠. 다만 지금 현재 옵션 투자자 포지션을 보니까 이 단기적으로는 상승을 낙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년 1월 아마 이 현물 ETF 승인까지는 지켜보자라는 시장 움직이는 것 같고요. 옵션 투자자의 경우에는.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이 가격 어떻게 보느냐라고 물었을 때 제가 올해 안에 4만 달러 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요런 옵션 투자들 투자 성향 때문인 거고요. 단기적으로는 확실하게 뭔가 정해질 때까지는 조금 가격은 이 수준에서 횡보하지 않을까. 대세 상승은 내년에나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봅니다.